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 IoT와 커머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블로코의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전에 그 스피커들 모아놓고 그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발표 직전까지 밥을 먹고 와서 제가 혹시라도 발표를 하다 트림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는 현재 블로코라고 하는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코의 대표 제품은 코인스택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코인스택은 블록체인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미들웨어인데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제공해서 개발을 돕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레퍼런스가 되시는 회사들에서도 저희 코인스택 제품이 그대로 탑재돼서 블록체인 관련한 그런 작업들은 저희 코인스택이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여러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하이퍼레저에도 가입되어 있고 W3C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회사 홍보는 이 정도로 하고 제 오늘 주제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IoT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IoT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제 IoT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서 제가 블록체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이 이 IoT에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고요. 블록체인이 가져다주는 커머스의 미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일단 IoT라고 하면 사실 그 다른 기술 기반 버즈워드들하고는 달리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명확한 편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이제 IoT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도 유비쿼터스라는 것들이 유행했었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접했던 21세기의 미래 모습 하면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 IoT 관련한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IoT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제 그 IoT의 산업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장표는 그 IoT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IoT 산업에 관한 그 현황을 집계한 그런 자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SNS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키워드들은 스마트 홈이라든지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분야를 살펴보시면 이제 스마트 홈이라든지 웨어러블 장비들은 이제 B2C 영역에 속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취미 차원에서 접근하고 가격도 굉장히 쌀 뿐더러 이렇게 한번 흥미로 구입을 했다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은 모습에 실망을 하고 다시는 이제 구매하지 않는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일으키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야는 이렇게 B2B 분야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마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키워드들은 다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편인데 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 IoT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커넥티드 인더스트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보통 산업 현장에서 물건들을 연결한다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력 대체 효과를 통한 비용 절감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IoT에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분야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단순히 로봇이 대체한다 수준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기 힘들었던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 그리고 또 너무 비효율적이거나 너무 위험해서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IoT 쪽이 각광을 받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건 생산, 유통, 소비의 프로세스에 관한 그림인데요. 사실은 이게 워낙에 규모도 거대하고 변수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단순한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힘들었던 분야인데 이게 서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런 IoT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IoT 분야에서 아까 뭐 당면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 것인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유선 마이크로 그러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분야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IoT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IoT 관련한 개념도들이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림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뭐 보시겠지만 저는 구름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물들에서 나온 선들이 가운데 있는 구름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유비쿼터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비쿼터스 시절에 제가 봤던 그림은 그게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때 봤던 그림은 오히려 정말로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중앙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구름 그림이 항상 IoT 분야에서는 그려져 있죠. 사실 그 구름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의미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 발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실은 IoT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나 있고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의 특성상 이게 IoT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던 목말라 하던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IoT 개념도에서 구름 그림이 빠지지 않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는 홈 IoT 그림인데요. 이건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창작해서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홈 IoT를 검색해보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의 집을 이제 스마트 홈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도인데 저도 집에 그 IoT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집에 IoT 기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명령을 내리면 동작하고 제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휴대폰으로도 저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수집한 저희 집의 공기 상태와 그 공기청정기의 상태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을 해주죠. 이렇게 보면 마치 제 휴대폰과 저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와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단지 저기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와 통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수동적인 클라이언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지금부터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릴 그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디펜던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에만 의존한 그런 IoT라면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가 만약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그런 IoT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이 왼쪽 위에 로고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프리즘이라고 하는 미국의 비밀 정보 수집 프로젝트의 이름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그 스노든이라고 하는 요원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폭로함으로써 굉장히 유명해졌죠. 실제로 이 비밀 수집 프로그램이 미국 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심지어는 해외 우방국의 지도자들 정보까지도 해킹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굉장히 유명한 채팅 회사는
이렇게 검찰의 영장 집행을 하냐 마냐의 문제를 옥신각신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텔레그램이 유명해진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SNS 회사에서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했죠. 그래서 그 이용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뉴스 피드를 조작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하도록 한 후 그 친구들한테까지 그 감정이 어떻게 전이되는지 이런 실험을 해서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와이파이 체중계, 여러분의 체중이 그대로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뭐 TV에 나오는 홈 CCTV 같은 그런 광고가 있는데 그런 영상 정보가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장된다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이미 훼손된 우리가 그 스노든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IoT의 규모 문제입니다. 왼쪽 위에 장표는 그 그래프는 그 시스코에서 발표한 건데요. 2020년까지 서로 연결되는 IoT 장비가 500억 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2천억 개가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IoT의 장비의 수뿐만 아니라 양도,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망도 있어요. 1시간에 25GB, 1년에 130TB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마도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센서로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드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IoT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조리 클라우드에 올려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IoT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저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매트릭스에 불과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이 커버하는 범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인데요. 이 사우론의 눈이 주는 포스와도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클라우드 컴퓨팅의 포스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왼쪽 위의 그림이 바로 그 구글의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사진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풍선에 통신 장비를 달아서 인터넷 오지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아직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인터넷 오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인터넷이 커버하는 영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바다 위 또는 뭐 광산 이런 사진들인데 그 IoT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거주와는 상관없이 이런 장비들의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향유하는 인터넷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거주지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겹치지 않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그 광산 분야에서 IoT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담긴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뭐 4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위층을 보시면 그 위층은 뭐 인간의 영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아래층은 아까 앞 그림에서 보셨던 땅속 깊이 들어가는 광산이라고 하면 뭐 인터넷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간편하게 한 곳에 구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모든 물건들을 손으로 다 연결해 놓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질 않습니다. 진짜 IoT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클라우드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설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그러면은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뭐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자.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야지만 저희는 그 IoT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은 어느 정도 제가 과도기적인 의미로 그렸는데요. 어찌됐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앙에
집중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IoT 기기들은 클라이언트, 수동적인 클라이언트에 머물러 있는 그림이 되겠고, 여전히 그 가운데에 속해 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마스터 역할을 하는 그 녀석이 고장이 나면 역시 홈 IoT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이미 저렇게 분산 형태의 IoT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분산 시스템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산 시스템에 아주 전통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에 대한 문제죠. 분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스터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마스터가 없다는 것은 뭔가를 책임지고 정해주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일한 주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들, 그리고 데이터의 트랜잭션과 정합성이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분산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사실 발표의 주인공인 블록체인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요. 일단 지루한 텍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면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죄송한데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게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나하나 문제들을 짚어 나갈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미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문제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로 어쨌든 각 장치가 서로 이름이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발견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식별자를 누가 부여하느냐. 마스터가 있다면 마스터가 정해주면 됩니다. 그 마스터만 바라보고 모두가 너 이름은 뭐야? 너는 이름 이거 써.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산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게 정해질 질서가 잡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메시지 프라이버시 문제, 또 이제 전지규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ISP들을 이 노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메시 네트워크의 그런 모델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저렇게 실제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노드를 통해서 타고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구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키워드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은 이제 모든 노드들이 어떤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서버 역할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능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식별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이제 그런 개념을 구현화시킨 게 텔넷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뭐 지그비 같은 경우도 메시 네트워크를 목표로 발달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과 또 소형 모듈 이런 거 제공해주고 있는데, 뭐 저희도 찾아봤더니 분산 IoT 쪽에서는 텔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트워킹은 그런 모델이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하드웨어, 그냥 일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 집 뭐 와이파이 전구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소형 장비들은 아주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노드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하드웨어 사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시대적으로 좋죠. 그 스마트폰 전쟁을 통해서 알아서 하드웨어들이 소형화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크기도 작아지고 있고요. 배터리, 저장 공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같은 장비들이 이제 나와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타이핑하고 심지어는 실제 제품 개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기술이 됐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파들도 사실은 다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통신망을 돈 주고 써야 되느냐, 사실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 써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 ISM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학술적인 용도 그리고 이제 무료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노이즈한 그런 그 대역이긴 하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 합의에 관한 문제 이외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셨고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제 분산을 시켜놨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마스터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런 민주적인 네트워크가 과연 어떻게 서로의 고유성을 보장하고 또 서로 어떻게 믿으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노드들이 하나의 그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쓴다든지 또 순서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를 과연 마스터 그 알아서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마스터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과연 뭐길래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블록체인은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붙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 집단이든 어떤 나라든 관계없이 아무나 붙을 수 있는 오픈된 네트워크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분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픈된 네트워크가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무법천지죠. 전 세계 모든 해커들이 한 번씩은 다 달라붙어서 해킹을 시도해봤을 겁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일반적인 데이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을 지탱하고 있는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블록들이 한 줄로 연결된 그 사슬 형태의 그 자료 구조가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크게 보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것도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하나는 하나의 블록체인을 서로 공유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가 거기에 속하는 모든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형상의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바로 마스터가 정해주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 마스터는 없지만 이 블록체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준수하면 바로 마스터가 지정해주는 데이터의 정합성이 되고 데이터의 순서가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 그림은 이제 비트코인 그 마이닝 팜의 사진입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마이닝 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마이닝 팜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블록체인에는 난이도 조절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서 1시간에 6개 정도의 블록만이 생성됩니다. 아무리 많은 컴퓨팅 자원을 소모해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10분에 하나꼴로 블록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블록을 생성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한 번 생성된 블록을 전파를 하게 되면 그 블록을 검증하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으로도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블록의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외부에서 보증해 주느냐, 이 블록은 확실한 블록입니다. 외부에서 보증을 해주냐, 그게 아니라 이 블록을 받은 노드 자체가 이 블록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노드한테서 최신 블록이라고 해서 받았더니 내가 검증을 해보니 이건 엉터리다. 또 어떤 노드에서 받았더니 이 블록은 유효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다른 노드들과 그 통신을 하면서 그 믿음은 더 강화될 수 있죠. 뭐 분명히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졌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뭐 따지고 들더라도 실제 블록체인이 한 번도 해킹당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해킹당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그걸 뒷받침을 하고 있죠. 우리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분들이 비유를 들곤 합니다. 뭐 분산 원장, 분산 장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분산 커밋 로그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아까 블록체인 그림을 보셔서 알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한 줄로 순서대로 늘어서 있는 그런 어떤 원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놓고 봐도 이렇게 분산 시스템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시스템인데, 여기에 블록체인 자체가 이더리움이나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실제 네트워크와 함께 이룩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들이 굉장히 또 IoT에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자산은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저희가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블록체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블록체인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비트코인이 얹혀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애초에 비트코인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자료 구조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까 블록의 검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블록 검증 과정에 이 비트코인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포인트, 어떤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포인트들은 저도 그런 관리를 해봤지만 굉장히 엄격한 그 체계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그저 숫자로 적혀 있는 그런 데이터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하진 않겠죠. 어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조작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DB 쿼리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숫자에 불과한데, 이 비트코인의 액수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주체가 설명을 해야지만 자기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블록을 그 검증하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적법하게 이 비트코인을 소비할 수 있는가를 암호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잔액이 맞는지, 그리고 더블 스펜딩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한번 지불된 적이 있는 걸 또 지불하는 건지, 그런 검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과 일원화된 디지털 화폐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IoT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IoT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IoT 기기가 있고, 그 기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얻어가는 또 다른 어떤 사업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IoT 기기 간에는 굉장히 긴밀히 연결할 수 있겠지만, 정보를 주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지불해야겠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입금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IoT 기기에게 입금됐어, 확인됐습니다, 정보를 주십시오, 이런 시스템이,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리스하게 작동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여드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그 이제 위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암호학입니다. 물론 PKI에 기반한 암호학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은 우리가 실제로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실제로 블록체인에서는 이 암호학이 그 자체가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소비하는 그런 트랜잭션이라고 할 때, 이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하는 주체는 반드시 자기가 이 트랜잭션을 만들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로 자기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는 트랜잭션의 해시를 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트랜잭션의 연결고리는 이 암호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데이터가 훼손되더라도 곧바로 저 해시값이 완전히 다 바뀌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데이터, 아주 옛날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자산이 바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알고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 이외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어떤 그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더리움도 그 중에 하나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단숨에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제2인자의 그 디지털 화폐가 됐죠. 그 1등 공신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유되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거기에 그 안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해주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든지 PLSQL 같은 것과 비교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안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았겠죠.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디지털 화폐와의 연동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화폐는 굉장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뭐 여러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버리시겠습니까? 그걸 아마도 거래소를 기꺼이 수고를 해가면서 거래소를 찾아서 그걸 환전을 하려고 하시겠죠. 그만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제 가치를 가진 화폐가 됐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그 블록체인 상에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게 강제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가 있는 디지털 화폐가 실제로 소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스마트 컨트랙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차 할부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자동차는 커넥티드 카라고 그 상정을 하고요. A씨와 B사 모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씨는 이제 할부로 커넥티드 카를 구매합니다. 계약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자동차 제어권은 그 커넥티드 카기 때문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고 그걸 A씨가 검증을 하거나 B사가 검증을 해서 자동차에 대한 제어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A씨가 제대로 월 할부금을 입금을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어권이 계속 유지될 텐데 할부금이 제대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어권이 비활성화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B사가 제어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할부금이 완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B사의 제어권을 완전히 소멸한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oT와의 시너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련해서 보시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파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화폐를 지불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IoT와 만나면 실제로 어떤 자동차의 시동 권한이라든지 집에 있는 도어락 같은 거를 제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창시자가 말씀하기로 아직까지 우리는 계약이 굉장히 미개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약을 종이에 작성하죠. 종이에 인간의 언어로 작성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발생하죠. 심지어 이제 국제적인 계약을 맺은다고 하면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분쟁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법조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의 이행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계약의 이행은 순전히 우리 계약 당사자인 우리의 성실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계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맺은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고 배를 짠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전화로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공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고자 하는 미래상은 그렇게 모호한 인간의 언어로 종이에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프로그래밍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계약을 쓰면 그런 모호함이 사라지겠죠.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계약을 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류의 변호사가 존재하겠지만요. 출연하겠지만요. 그리고 계약의 이행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권력을 상대방의 성실성을 무조건 신뢰를 해야 되고 공권력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계약의 모습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시간 관계상 다음 예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여기서 저희 블록코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 IoT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IoT,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클라이언트 역할을 벗어나는 IoT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노드가 있는데요. 실제로 오픈소스로 개방된 퍼블릭 노드 구현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높은 성능과 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블록체인을 구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도 납품돼서 클라우드에 올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용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이제 경량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요. 저희가 실제로 IoT 장비들이 블록체인 노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오브 띵스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일단은 그 이더리움에 들어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종의 드팩터가 돼서 어떤 표준처럼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호환되는 구현체는 물론 이제 IoT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친화적인 언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IoT 장비를 운용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저희 그 아래쪽에 있는 제품이 그 라즈베리 파이예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제 통신 장비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블록체인을 실제로 노드를 탑재해가지고 서로 통신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위에 탑재된 그 통신 장비 굉장히 큰데 이건 로라 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통신 장비는 여러 개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통신은 이 로라 장비를 이용한 통신이에요. 로라 장비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저전력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 이렇게 굉장히 느린 통신이지만 저희가 이걸로도 충분히 블록체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경량화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저희 내부 자료에서 제가 사진 하나를 그냥 들고 온 건데 이렇게 지점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통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블록을 제대로 생성된 블록을 주고받고 블록체인을 서로 원활하게 연결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로 하고자 하는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그림을 봤을 때는 뭐 모든 장비들이 알아서 서로 식별해서 알아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생뚱맞게 뭐 이렇게 무슨 시계랑 자동차가 연결되기도 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뭐 하나의 시계고 하나의 자동차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중요한 블록체인 노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최신 블록이 있다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노드 간에는 이렇게 가리지 않고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최신의 블록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않는 블록은 연계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또 제가 아까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허가받은 기기들만 하나의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 기반 IoT 그리고 저희 블록코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IoT의 모습입니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크립토 커런시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게 IoT에 굉장히 날개를 달아줄 그런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믿지 못하는 주체들이 믿음과 그러니까 권위와 신뢰를 제공하는 서드파티에 의존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림인데요. 제가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그 권위와 신뢰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권위와 신뢰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대기업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죠. 실제로도 아까 프라이버시 그 장에서 보여드렸던 기업과 국가의 배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저도 뭐 이전 회사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고객한테 권위와 신뢰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회사에 다녀본 입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표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서드파티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믿고 써야 되는 그런 국가와 대기업의 그 권위와 신뢰를 블록체인에 아웃소싱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